네, 오늘 고구려가 민족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저는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강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고구려가 고조선의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계승을 하고 그 위에 고구려가 건국 초기에 보면은 뭐 천문학을 비롯해서 수학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학 그러니까 물리학이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로 치면은 물리학인데요. 이제 그러한 과학 그리고 제철 제강 기술, 금속 가공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거에 토대해서 농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그거에 토대해서 또 군사력이 또 강해지고 그런 속에서 영토도 확장이 되면서 풍요로운 그런 고구려 사회를 일궈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국 시기 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 시기에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에 끼친 문화적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구려의 그런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가 백제와 신라에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후기 신라 내지는 통일 신라라고 하는데요. 그 후기 신라 그리고 발해 그다음에 고려 그다음에 조선까지 이어지는 문화적인 계승과 발전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구려의 제철 제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고구려의 화살촉이 평균 탄소 함유량이 0.51%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현대 철강, 현대 강철의 그런 탄소 함유량과 거의 유사한 그런 강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철을 고구려 건국 초기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고구려가 건국을 하는 그 시기는 한반도와 이 중국의 동북지방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가 청동기 시대에서 벗어나서 철기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단계로 사회가 발전해 나갔는데요. 철기가 만들어지면서 농업이라든지 그런 여타의 수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철 제품 하면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이 생산되는 그 단계에서 보시면은 순철, 그 다음에 선철, 그 다음에 강철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은 탄소 함유량이 얼마냐라는 것으로부터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동차, 선박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에 쓰이는 그런 철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철 제품들이 다양한 탄소 함유량에 의해서 그런 강철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니켈이나 크롬이나 망간 이런 특수 금속이 포함이 되면은 특수 강철로서 그렇게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당시에 오늘날의 산업 현장에서 쓰일 만한 그런 강철 수준의 그런 철 제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고온야근법이라고 해서 15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강철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철이라고 그래서 모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철이 이제 섞여 있는 철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가의 모래에서부터 철을 이제 얻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이제 철광석이나 사철로부터 강철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려면은 먼저 그 용광로라든지 제련로로부터 그 불가마를 통해서 철광석을 고온에서 녹여내고, 그런 과정에 두 가지의 그 철 제품이 나옵니다. 하나는 선철, 다른 하나는 이제 괴련철, 연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고온이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온이냐. 그래서 한 1400도씨 이상이 되면은 이제 고온 야근법이라 그래서 선철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련철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 철광석이 완전히 녹지 않고 그냥 약간 이제 무른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 1200도씨, 1300도씨 그런 정도의 온도에서 철광석을 녹여내고 만들어지는 그런 철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괴련철 내지는 선철 같은 경우는 완제품은 아니죠. 이 선철에서 다시 제강 공정이나 아니면 용해 공정을 거쳐서 이제 철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용해 공정은 말 그대로 다시 선철을 녹여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조를 하게 됩니다. 주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거푸집에다가 쇳물을 부어가지고 뭐 농기구라든지 그러니까 낫 내지는 뭐 도끼 이런 모양을 찍어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조하는 그런 철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강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좀 더 고온에 녹였다가 다시 식히는 과정을 이제 반복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뭐 두드린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게 이제 단야 공정인데요. 이런 공정을 거쳐서 강철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연철 내지는 괴련철에서 단야 공정이나 아니면 정년 공정을 거쳐서 철 제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강철 제품의 품질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철 제품이 좋은 제품은 선철을 통해서 용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제강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넘겨서 그 같은 시기, 그러니까 고구려가 건국되는 그 시기, 기원전 3세기 무렵쯤 될 겁니다. 그 시기에 중국이나 아니면 한반도나 다 공이 그 철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괴련철, 연철로부터 두드리거나 단조 과정을 거쳐서 강철 제품을 만드는 반면에 고구려는 1500도씨 이상의 고온 야근법을 이용해서 강철 제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강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쇳물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틀에 부어가지고 강철 제품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보다도 앞서 있었고 유럽에 비해서는 1000년 이상 앞선 그런 강철 기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서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강철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현대적인 제철 공정과 이제 견주어서
조금 비교를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료를 준비를 하는데 철광석을 다 공이 현대에도 그렇고 과거 고구려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련 공정을 거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1500도시는 동일하죠. 현대 제철소, 그러니까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용광로에서 그 온도나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고구려에서의 그 제철로에서의 온도나 거의 비슷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구려에서는 숯을 이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적인 기법은 코크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연탄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철을 생산해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제강 공정을 거쳐서 보시면은 정년 공정을 거쳐가지고 창끝은 탄소 함유량이 0.31%, 그다음에 공구는 0.6에서 1.5%, 이런 식으로 그 용도에 따라서 탄소 함유량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마모성이 강한 그런 공구류에는 탄소 함유량이 뭐 0.6에서 1.5% 정도 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고구려의 장인들은 그 기능에 맞게 그 강철 제품, 철 제품의 용도에 맞게 탄소 함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겨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고구려가 그럼 처음으로 강철 제품, 철 제품을 만들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먼저 강철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고조선 때부터입니다. 고조선 후기 시기에 강철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면 강철 제품이 아니라 그냥 철 제품. 그러면 철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쭉 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슈메르인들,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은 기원전 25세기경에 철기를 만들긴 했는데, 이거는 재련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운석에 들어있는 그 철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900년에서 1200년경에는 이란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연철, 아까 봤던 괴련철이나 연철을 가지고 열처리 공정을 거쳐서 강철을 제조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2000년기 후반에 그 연철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중국 그 본토보다 빠른 거죠. 중국에서는 기원전 1100년경에 철기 문화가 처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연철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무렵에 바로 고조선 사람들이 강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세중리 연화보 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중리는 어디냐면은 한반도의 서북부, 그러니까 평안 남북도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세중리가. 그리고 연화보는 어디냐 하면은 연화보가 어디에 있는 지명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동반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중리하고 연화보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유적지 유형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세중리 유적에서 나온 그 유물과 그리고 연화보에서 나온 유물이 동일 유형의 유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유물들을 보시면 철기 유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철기 유물들이 같은 모양을 가진,
그러니까 쇠도끼다 그러면 쇠도끼가 같은 모양을 가져 있고 그 강철이다 보니까 탄소 함유량이 있겠죠. 그 탄소 함유량이 쇠도끼면 얼마, 그 범위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철 제품의 그 금속 조직이 비슷한 유형의 그런 유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하나의 문화권으로 지칭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면 이거는 같은 세력, 같은 나라 사람들이, 같은 사회를 일궈 나가는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조선 후기, 후조선이나 아니면 만조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자, 여기서 이제 고구려에서 그러면 강철 제품이 그럼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탄소 함유량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보시면은 쇠도끼가 4.31%의 현대 용광로 선철과 비슷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0.45%의 쇠도끼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발전된 강철제의 단조품이다. 그러니까 공정이 서로 다른 거죠. 어떤 거는 단조 공정을 거쳐서 강철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선철 과정을 통해서 주조를 해서 강철 제품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이 강철 제품 안에 금속 조직을 광학 현미경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펄라이트라고 하는 금속 조직과 시멘타이트, 레데비오라이트, 조금 생소하고 모르겠죠. 예,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 금속 조직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페라이트 금속 조직을 갖고 있는 것들은 자동차, 차체에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철로 있잖아요. 철로에 놓이는 강철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현대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강철 제품의 금속 조직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구려의 환두대도, 그 다음에 도끼, 화살촉, 창,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현대의 강철의 금속 조직과 거의 같은 질의 그런 철 제품이라는 것이고, 고구려의 그 철제 농기구를 보시면은 낫, 괭이, 쇠스랑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보습이 있습니다. 쇠보습. 이때 처음으로 쇠보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청동기 시대 때는 보습이 그냥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밭갈이를 해야 되는데,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깊게 갈아엎지를 못한 거죠. 근데 쇠보습이 보급되면서 땅을 깊게 파헤칠 수 있어서 지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농사의 작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력이, 농업 생산력이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회의 그런 그 변화 발전에 아주 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농기구의 모습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기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얘기는 고구려의 농기구가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까지도 대대로 사용되어 온 그 모습 그대로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다음. 네, 그 뿐만 아니라 그 무기, 그 다음에 갑옷 이런 데서도 고구려의 강철 제품이 쓰였는데요. 요 보시면은 그 갑옷이 있는데요. 이 갑옷을 찰갑옷이라고 합니다. 그 쇠 부치를 조그만한 쇠 조각을 그 가죽끈으로 이어붙여서 갑옷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마무사, 즉 군인들도 갑옷으로 무장하지만 말도 저런 갑옷으로 무장을 하는 그런 개마무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다음 넘어가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찰갑옷을 사람이 입고 편하게 전투할 수 있을까? 찰갑옷은 기대 이상의 활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찰갑은 철편을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몸쓰기가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혀가지고 훨씬 더 판갑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죠. 철갑옷의 강도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철판을 통째로 이어붙인 판갑옷. 큰 철판 조각들을 리베스로 이었다. 화살은 그대로 판갑옷을 뚫었다. 발사한 모든 화살이 판갑을 관통했다. 화살은 갑옷을 뚫고 깊이 박혀 빼내기가 어렵다. 사람이 입었으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이번엔 고구려의 찰갑옷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찰갑옷에도 그대로 화살이 박혔다. 그런데 반복해 발사하자 화살이 튕겨나오는 경우가 생겼다. 박힌 줄 알았던 화살을 찰갑이 튕겨내는 것이다. 철편은 뚫리지 않고 휘어 있었다. 가죽끈으로 연결된 작은 철조각들은 유연하게 안으로 밀리면서 화살의 힘을 흡수한 뒤 튕겨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쿠션이 있으니까. 네, 다음. 네. 이렇게 그 고구려의 찰갑옷이 유연함으로 인해서 활동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화살도 잘 막아내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구려의 그 금속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이 있는데요. 그 해뚜름 무늬금 동장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금속 공예품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해뚜름 무늬 금동 장식품인데, 이거는 하나하나, 이 판을, 금속 판을 떼어내어서, 파내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주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하나 파내어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세밀한 그런 정밀 금속 그런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장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고구려의 그 제철 제강 기술 그리고 금속 공예 기술들이 백제와 신라에 이제 전파가 되는데요. 그 여러분 칠지도 아시죠? 그 칠지도가 그 백제의 왕이 외에 하사한 그런 이제
제품이잖아요. 그 칠지도가 그 1200도씨 안팎의 높은 온도에서 동요법이라고 해서 샘물을 흔들거나 저어서 성분을 고루롭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100번 정도의 그 단조 과정을 거쳐서 백년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단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이 고구려의 제철 제강 기술이 백제로 넘어가면서 백제에서도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뛰어난 그런 그 제철 제강 기술을 뽐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귀걸이를 보시면은 고구려의 금귀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의 금귀걸이가 고구려의 금귀걸이와 아주 거의 이제 흡사하죠. 이렇게 공예 기술, 금속 공예 기술을 신라가 이렇게 고구려의 것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신라 하면은 금관이잖아요. 근데 그 금관의 그런 그 높은 금속 공예 기술은 바로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고구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더 그 가면은 이제 고려에서 보시면은 금속활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고려청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금속활자나 고려청자가 고구려의 제철 제강 기술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500도씨 이상의 고온 야금법을 통해서 금속 활자의 그런 이제 금속을 다루는 그런 기술, 그리고 그 자기를 구우려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가마에서 그 고려 청자의 그런 그 빛깔 있잖아요, 비색, 그 특이한 고려 청자의 그런 이제 비색을 내려면은 환원 소송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마에서 아주 고온으로, 그러니까 15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가마를 이제 높였다가, 그 다음에 그 가마를 완전히 폐쇄를 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차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가마 속 안에 있는 산소를 계속 그 안에 있는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열기에 의해서 산소를 계속해서 소모를 하게 되는데, 어디에 있는 산소까지 소모를 하게 되냐면은 그 자기에 입혀져 있는 그 유약 있잖아요. 그 유약 안에 들어있는 철분에 같이 들어있는 산소까지도 빼앗아서 그 산소마저도 쓰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유약 성분에서 그 철분 안에 있는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이 철이 원래 이제 붉은색이잖아요. 그 붉은색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네, 산소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붉은 거거든요. 근데 산소를 잃어버리면, 철에서 산소를 잃어버리면은 푸른색 계열로 이제 바뀝니다, 색깔이. 그래서 저런 이제 청자 빛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런 비색, 그 푸른색의 유약을 발라서 된 게 아니라 그 가마 속에서, 불가마 속에서 환원 소송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저런 아름다운 비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기술, 그러니까 고려청자의 그 비색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이 뭐냐? 바로 1500도씨의 고온 야금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어디서 비롯됐느냐? 고구려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구려의 제철 제강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고구려의 그 천문학, 기상 천문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건데요. 그 천문학이 발달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대로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언제 씨를 뿌리고 뭐 언제 거름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제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농사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안다는 거는 바로 그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날씨라든지, 그러니까 기상이죠. 기상과 그다음에 해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그다음에 그 뭐 그런 이제 그 별까지 합친 그 천체의 움직임들을 알아야 그 때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별자리라든지 그다음 24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와 같은 대표적인 역사책에서 보시면은 그 기후 현상을 관측한 기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천문, 그러니까 별자리라든지 아니면 일식, 그다음에 해성이 나타났다거나 아니면은 별똥별이 떨어졌다거나 이제 그러한 그 천문 현상을 관측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고구려에서만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천문 기상 관측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은 그 유성 관측이 3건이나 있어요. 유성이라고 하는 거는 별똥별이잖아요. 언제 순간적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별똥별까지도 관측을 했어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누군가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고구려가 국가적으로 천문 기상 관측을 전문으로 하는 관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문 관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천문대, 첨성대죠. 첨성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측 기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과 같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려면은 관측하는 규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그냥 누군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은 저거를 실제로 관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측을 제대로 못하면은 벌도 주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이제 관측도 잘하고 뭐 계산도 잘하면은 뭐 상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조절 통제를 해야 이 관측 기록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겠죠. 예. 다음으로요. 다음 넘어가서 자 이렇게 그 고구려가 천문 기상 관측 그 사업을 벌여 나가는데 자 이렇게 그 천문 기상 관측 역시나 고구려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고조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인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인돌 하면은 대표적으로 고조선의 유적이잖아요. 유적 유물이잖아요. 그래서 고인돌을 보면 고인돌의 뚜껑돌을 보시면은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데요. 이 구멍이 나 있는 거를 처음에는 어떤 용도인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구멍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걸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면서 알게 된 게 바로 이게 별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고요. 보시면은 평양에서만도 고인돌 무덤이 14,0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0여 개가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된 게 한 5,000년 전께 별자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고인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극성, 카시오페아, 은하수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시오페아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탈수 별자리,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고구려의 천문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그 원형이 고인돌의 뚜껑돌의 그 별자리 그림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고구려의 천문학의 절정, 그리고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에 있어서의 천문학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요거는 경복궁의 국립고궁박물관에 가시면은, 지하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요. 이게 왜 고구려와 관련이 있느냐? 요거를 만든 거는 1395년에 만들기는 했어요. 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성계가 집권하고 나서 한 3년 뒤인가 2년 뒤인가 3년 뒤에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요 석각천문도에 어떤 설명글이 되어 있냐면은, 고구려 평양성에 석각천문도가 있었으나 전쟁으로 잃어버리고 사본만 남아 이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와 석각천문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이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석각천문도의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그림을 보시면은 원이 몇 개 그려져 있어요. 가장 안쪽에 있는 원이 북극원입니다. 이제 저 원의 중심은 북극이에요. 그리고 저 중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남쪽으로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북극원하고 같은 동심원으로 되어 있는 원 있죠. 그게 적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적도에서 약간 비껴 있는 원이 하나 있죠. 그게 황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의 길, 태양의 길, 황도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약간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를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별자리 그림이 천문도가 사람이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모든 별자리들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밝기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별이 몇 개가 지금 새겨져 있냐면은 1470개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별자리는 312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북측에서의 자료입니다. 북측에서 작년에 2025년도에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다시 연구를 했어요. 다시 연구를 해서 이 별자리 개수랑 그 다음에 별이 새겨져 있는 별의 개수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저거를 다시 작년에 다시 연구를 해서 별의 개수는 1470개, 그리고 별자리는 312개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당대 중국의 천문도에 비해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고구려 석각천문도이잖아요. 그러면은 고구려 당시에 중국에 있는 석각천문도는 황도나 적도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은하수도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곡이라고 하는 사다리꼴 모양의 저런 팔곡 별자리, 이런 별자리들도 중국의 천문도에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고구려에서만, 그러니까 고구려의 천문도에서만 그려져 있는 별자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러니까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는 중국의 어떤 천문도를 본따서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중국과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고구려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천문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요. 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만 6천 년을 주기로 팽이처럼 한 바퀴를 도는데 별 역시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세차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북극에 북극성이 있다고 할 때 연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2만 5천 년 주기로 이제 움직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늘을 봐서 그 별자리를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별자리의 그 위치랑, 그리고 1395년도 조선 초기에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봤던 그 별자리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4세기, 5세기 무렵에 고구려 사람들이 쳐다본 그 하늘의 그 별자리의 그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죠. 시대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별자리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 다음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를 그대로 이제 따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1395년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 당시에는 그럼 뭘 했느냐? 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북극원 안에 있는 별자리들을 새로 그려 넣었습니다. 네, 그 북극원 안에 있는 별자리들은 우리가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계절에 상관없이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들이거든요. 그런 별자리들을 1395년에 다시 그려 넣은 거죠.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것들, 저 북극원 바깥쪽에 있는 별자리들, 다음 페이지요. 밖에 있는 별자리들은 고구려 석각천문도가 만들어질 당시에 별자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고구려, 그러니까 서기 1세기경 내지는 2, 3세기경에 그때 관측한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그려 넣어진 그 별자리, 그리고 별 그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별을 모두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별의 상징 모양이 뭐죠? 오각별이잖아요. 예, 오각형이잖아요. 그 오각형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반짝반짝거리니까 그렇죠. 반짝거리는 이유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아주 정확하네요. 그 대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은 별이 반짝거리지 않고 보이는 거겠죠. 근데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빛이 산란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짝거리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별의 모양은, 항성은 구잖아요, 구. 구면은 이제 동그랗게 보이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별을 정말 그 세밀하게, 정밀하게
관측을 해서 구 모양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죠. 이거는 중국의 그 천문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의 천문도는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별의 크기를 밝기에 따라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에도 육안으로 관측했을 때의 별의 그 밝기 등급이 6등급으로 나눕니다. 현대 천문학에서도. 그러면은 지금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그려져 있는 이 고구려의 그 별자리들 역시나 6등급으로 크기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별을 관측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중국에서는 저렇게 별의 크기나 등급을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천문도에서는. 네, 다음요. 네. 자, 또한 이 석각천문도, 그러니까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유심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게 제일 바깥에 있는 원이거든요. 제일 바깥에 있는 원에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눈금의 수가 저 오타인데요. 365의 4분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나타내는 거죠. 1년의 길이를. 그 천문학에서 가장 그 예전 그 천문학에서 가장 주된 이 뭐랄까 임무라고 할까요? 주된 성과물이 뭐냐면은 그 역설을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아는 거의 가장 기초는 1년의 길이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기년이 얼마냐를 알아내는 것이 그 천문학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삼국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는 1년의 주기를 304일로 그렇게 계산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로마가 싸움을 잘했잖아요.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 로마의 사령관이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한 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1년의 길을 모르니까 언제인지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년의 길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자, 그 저기에 있는 바깥 원둘레의 눈금이 365의 4분지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년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고 그 1년의 길이를 어떻게 그러면 알아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잠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자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28수 별자리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그 고분 벽화에도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려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거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드문 경우이고요. 은하수, 그 다음에 해, 달, 그 다음에 수금, 지, 화, 목토, 그러니까 수금, 목토, 수금, 지화, 목토, 그런 오행성까지,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별자리까지. 저 카시오페아 별자리는 중국에서는 천문도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별자리입니다. 한국과 그 다음에 어디? 저쪽 유럽 쪽에서 표현되어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8수 별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자, 이것들이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에도 그대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서도 저 28수 별자리의 체계가 그대로 고려의 그 벽화 고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다음요. 다음으로 그 고구려의 그 천문학에 있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태양을 관측했습니다. 태양의 흑점을 관측했는데요. 그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삼국사기 고구려번기 영유왕 23년, 그러니까 640년에 해의 빛발이 없다가 사흘이 지나서야 밝아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문학자들이, 그러니까 현재의 천문학자들이 저거는 태양의 흑점을 관측한 기록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빛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럼 관측했느냐? 해 뜰 무렵이나 해질 무렵에 해가 약간 이제 그 감색, 누런 감색 모양을 띌 때에 그것을 아주 유심히 관찰을 하면은 거기에 검은 점이 보이는데, 자, 그 고구려 하면은 세발 까마귀 형상 아시죠? 그 세발 까마귀의 형상이 바로 태양의 흑점을 관측한 것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자, 그 얘기는 보시면은 그 고문벽화에 그 천장 그림이나 보시면은 해 그림이 있고 달 그림이 있는데, 달 그림에는 토끼가 방아 찍는 그림이 있어요. 그 달을 형상한 것이죠. 그럼 해의 동그라미 안에는 바로 저렇게 세발 까마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태양의 흑점의 본영을 세발 달린 검은 새를 닮은 것이 아니냐라고 고구려 사람들이 인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세발 까마귀로 그렇게 형상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여기에 요 벽화 그림에도 보시면은 해의 부분에 항상 세발 까마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고구려의 이러한 태양흑점 관측 기록이 세계의 천문학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태양의 활동 주기가 있어요. 태양의 활동 주기가 그동안 60년 주기, 60년인가 11년인가요? 제가 그거를, 네. 어쨌든 11년 주기가 있고 60년 주기가 있는데, 요 주기 외에 240년이라고 하는 태양 활동의 주기를 학자들이 밝혀냈는데, 그 근거 자료가 뭐냐? 바로 고구려, 고려, 조선에 이어지는 태양흑점 관측 기록들입니다. 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태양흑점 관측 기록들을 쭉 기록들을 통계내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태양 활동에 240년 주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태양흑점이 많아지는 시기에 보면은 한반도의 온도가 급격히 하락해서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 뭐 서리가 내린다, 그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든지 뭐 그런 이상 기후가 관측된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음요. 자, 이런 고구려의 이런 발전된 그 천문학이 백제와 신라로 전파되어 있는데, 바로 신라의 첨성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그 첨성대가 고구려의 첨성대로부터 비롯되었다. 고구려 첨성대가 만들어 세워진 지 200년 뒤에 바로 신라의 첨성대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 천문 관측을 하는 일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측정하는 루각박사, 그 다음에 역사를 편찬하는 역박사를 두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이어지는데, 고려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천문 기상 관측을 전문으로 하는 관장하는 전문 기관을 내왔는데 그게 사천대, 사천감, 서운관으로 해서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고 그게 나중에 관상감인가요? 그걸로 조선 시기에 후기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그 고려에서도 엄격한 천문 기상 관측의 업무 규율을 갖고 있어서 뭐 그 관측이나 뭐 계산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뭐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네. 이거는 개성의 천문대에 남아 있는 유적입니다. 요게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자, 아까 카시오페아 별자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여러분 그 북두칠성 아시죠? 예, 북두칠성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밤에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 활용하는 그런 별자리잖아요. 근데 북두칠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별자리를 통해서 바로 카시오페아 별자리를 통해서 잡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극성을 가운데 두고 대칭하게 북두칠성과 대칭되게 위치하고 있는 게 카시오페아 별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별자리가 고인돌 무덤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요. 카시오페아 별자리, W자리, W.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W 모양은 유럽도 같은 W 모양이에요. 저희도 W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도 이렇게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석각천문도에도 카시오페아 별자리, W 모양의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천문도에는 저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항상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어. 천문도를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같은 놀라운 천문도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중국이 원조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그냥 뭐 별 근거 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게 근거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밝혀지는 거죠. 예. 만약에 중국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면은 중국에도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그려져 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이어서 이제 조선 15세기 무렵까지 이어지는데 그 정근대 사회에서 이 과학 문화가 절정에 이른 시기가 바로 15세기잖아요. 그 세종 무렵에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그 천문 관측 기구라든지 그리고 칠정산이라고 하는 천문 관련 서적이 출간이 되는데요. 이거는 바로 서울 한성을 기준으로 하는 독자적인 역법과 그 다음에 그 천문 이론서, 천문 이론을 정립한 그런 책을 발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한 달의 길이를 측정을 했는데요. 그게 현대에서 측정하고 있는 그 길이와 0.0000이 5개예요. 5개 5 정도 차이에 불과한 그런 정밀도를 가진 그런 수치로 계산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일정성 정시의 그다음 혼천이 앙부일국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관측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15세기 무렵 그러니까 세종이 너무나 똑똑해서 저런 기구들을 만들어낸 게 내었다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고구려 시기부터 발해, 그 다음에 고려로 이어지면서 축적돼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다음. 네, 다음으로는 건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고구려자가 있는데요. 이 고구려자 앞선 그 강연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이 고구려자가 고구려의 건축 기술에 쓰였는데, 고구려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가 있다는 것은 네,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표현을 하면은 일을 정의한다. 일이 얼만큼이 일이냐를 정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표준척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표준척도를 건축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크게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장인들이 동시에 작업을 해서 그런 그 작업한 결과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조립이 가능해지는 거죠. 맞물렸을 때, 조립을 했을 때 그게 길이가 서로 꽉 맞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맞출 수 있는 그거는 바로 표준척도가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축선,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건축 설계를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로는 모듈화 내지는 그 레고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레고 블럭, 레고 블럭처럼 모듈 단위로 해서 끼워 맞추면은 어떤 모양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높은 그런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정수 비례를 적용을 했습니다. 고구려에서 건축술에서 미적 균형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높이는데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재현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의 편의성,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하학적인 설계를 적용을 했는데, 그 원이나 다각형 이런 것들을 설계에 적용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 평양에 있는 고구려 금강사터의 평면도입니다. 그 절에서 1탑 3금당이라고 하는 그 가람배치 양식인데요. 저것을 그 평면도를 분석을 해보면 탑의 길이가, 중앙에 있는 탑의 한 변의 길이가 12.25m, 고구려자로 하면은 고구려자가 35.6cm거든요. 저 고구려자로 환산을 하면은 35자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다 35자로 되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그 나머지 길이도 뭐 35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정수 비례를 사용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표준 척도와 그다음 정수 비례, 기하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구현된 것이다, 적용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탑이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원에 가까운 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석재나 목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원의 모양으로 다루기는 힘드니까 원에 가까운 도형을 사용을 한 것이죠. 다음. 네. 뿐만 아니라
그 정수비뿐만 아니라 그 황금비, 그 다음에 금강비도 적용을 했습니다. 황금비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금강비는 뭐냐면은 여러분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의 그 비례입니다. 가로 세로 비가 바로 금강비입니다. 그 루트 2라고 하는 1대 루트 2라고 하는 1의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의 비율입니다. 1대 루트 2가 그 A4 용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고조선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고조선의 집자리의 그 가로 세로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그 금강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에서 아까 보셨던 금강사라든지 이런 데서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백제와 신라에서도 적용이 됐고 발해, 고려, 조선까지도 그것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다음. 네, 다음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요 영상을 보시면은 직선으로 그 내려온 그 탁구공보다는 약간 곡선으로 내려온 탁구공이 더 빨리 내려오죠. 요게 다음 넘겨보시면은 다음 넘겨보시면 이게 최단 강화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첨화 곡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지붕의 첨화 곡선. 그게 바로 요 최단 강화 곡선의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빗물이 빨리 내려오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고구려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다음. 네. 요거는 좀 독특한 구조물인데요. 이게 강서 큰 무덤에 있는 그 왕비의 무덤입니다. 왕비의 무덤이 흔들려요. 오뚜기처럼 한번 이렇게 밀면은 계속 왔다 갔다 흔들이 의자처럼 흔들 침대예요. 그 흔들 침대를 적용한 게 뭐냐? 바로 진자 있잖아요. 진자. 괴종시계의 그 진자의 그 운동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주 재미난, 깜찍한 이런 유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왕비를 되게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온돌 유적인데요. 온돌도 역시 고조선에서 먼저 비롯됐어요. 고조선에서 비롯됐다가 고구려에서 이렇게 두 고래 온돌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 유적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차산 보루, 그 다음에 그 고문벽화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언제 이게 전면화됐느냐? 고려 때 전면화됩니다. 고려 때 보시면은 11세기에 저런 구조, 집 안의 구조예요. 집안 구조. 이게 보시면 집 안에 이렇게 그 고래가 두 줄로 되어 있고 아궁이가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게 밖으로 내오냐면은 12세기 중후반에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아궁이가 별도로 별칸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전면구들로 됩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에서부터 점점점 남쪽 지방으로 그 다음에 평민이 먼저 사용을 해요. 평민이 먼저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관청에 적용했다가 그 다음 사찰, 귀족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고려 말 되면은 주택 구조의 기본 구조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온돌의 구조 원리는 다들 잘 아시죠? 여기에 연력학의 3법칙, 전도, 복사, 대류. 그러니까 전도는 여기 지금 아궁이에서 불이 이 데워진 공기가 방 안에 돌 있잖아요. 구들을 데피는 과정이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데핀 구들로부터 방 안 공기가 데워지는 게 그게 복사고요. 그 다음에
데워진 공기가 어떻게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찬 공기는 아래 내려오고 이게 대류입니다. 네, 요 연력학의 3법칙을 다 적용한 난방 시설이에요. 이런 3법칙이 다 적용된 난방 시설은 세계에 없었어요. 과거 정근대의 시기에 있어서 뭐 빼치카라든지 아니면 벽난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복사열이라든지 뭐 대류라든지 한 부분 정도 사용할 뿐이었지 이렇게 온돌 난방처럼 전방위적으로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그런 난방 시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요게 온돌 난방이 요게 대세죠. 요즘 뭐 고급 주택 유럽이나 중국의 고급 주택에서는 다 이제 바닥 난방을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발전된 과학 문화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